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사 7일의 기자 오늘 벌써 5번째 강좌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선을 거쳐서 흥선대원군부터 시작되는 개화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2022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주로 선어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던 것이 그 이후부터, 즉 22년부터는 5문제씩 거의 고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주제, 여기 보이죠? 갑신정변. 그다음에 을사늑야,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이랑 양요는 묶을 수 있어요. 그죠? 두 차례 양요가 흥선대원군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11문제라고 볼 수 있고 밑으로 좀 내려와서 경제 파트, 특히 이 국채보상 운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파생된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밑에 워드 클라우드 한번 보세요. 우정총국, 김옥균 요건 다 갑신정변과 관련된 키워드가 되겠죠? 급진계합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외교권, 그다음에 헤이그 특사, 이거는 바로 을사늑약과 관련된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대한매일신보라든지 메가타라든지 1,300만 원 이런 것들은 다 국채보상운동이나 화폐정리 사업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키워드 위주로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키워드 위주로 볼 겁니다. 왜냐? 이 강좌의 목적은 여러분들 한국사를 잘 알고 잘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신 시험 잘 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강좌는 뭡니까? 바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만점 또는 1등급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확률적으로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쭉 훑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흥선대원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종이 1863년에 집권을 하는데 이때 초딩이에요, 초딩. 그래서 그 아빠였던 흥선대원군이 한 10년 정도 정치를 대신하던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아마 첫 번째 소주제로 흥선대원군을 만나봤을 겁니다. 그 전까지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비변사를 폐지,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제 나중에 폐지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조선 정치기구였던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평통보의 약 100배 가치에 달하는 당백전을 찍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금을 걷기도 해요. 성금. 그걸 이제 원납전이라고 하는데 뭐 거의 강제로 세금처럼 징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사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경복궁 중건하면 당백전 원납전 세트로 알아두면은 문제 없을 겁니다. 그 외에도 비리의 온상이었던 서원을 대폭 정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라면서 호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군포 내는 거는 양반들은 면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양반들한테도 걷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흥선대원군에게 등 돌리는 양반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척화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척화비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이 대외적인 사건들과 함께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 흥선대원 집권 한 중간 정도 되는 고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쯤 병인박해가 일어납니다. 천주교 신자를 탄압을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들도 몇 명 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해에 평양 앞바다에 이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합니다만 군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침몰시키는 그런 사건도 다 186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1866년도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병인박해를 구실 삼아가지고 너네 왜 우리 저기 신부들 죽였어? 라면서 이제 강화도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잘 맞서 싸우고 결국은 이제 프랑스가 에이 한반도 별 볼 일 없구나. 다시 물러가자. 우리가 혼내줬으니까 된 거지 뭐. 하고 이제 돌아가다가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던 도서를 약탈해가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했다. 병인양요의 핵심 키워드니까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자, 2년이 지난 겁니다. 1868년도에 흥선대원군의 아빠인 남현군의 묘를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가 도굴하다가 걸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더 이상 저 백인들하고는 홍상수교를 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상대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홍상수교 거부 정책을 조금씩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제너럴 셔먼호가 한반도 앞바다에서 서해안에서 침몰당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미국은 군대를 파견합니다. 일명 신미양요입니다. 참고로 신미년은 1871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제연을 비롯한 조선의 군대가 이 강화도에서 열심히 싸웠으나 결국은 전멸하고 말죠. 최강의 군대 미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들어왔던 미군이 어재연의 장수 깃발 있죠. 한자로 수가 새겨져 있는 그 커다란 깃발을 약탈해가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다. 어쨌거나 두 차례에 걸친 양요를 거친 다음에 흥선대원은 전국 교통의 요지 여기저기에다가 척화비를 세우게 되는데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외국 세력이 들어와서 문을 열라고 할 때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뭐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글자만 보세요. 병제병, 남신척. 다시 한번 병제병, 남신척. 사건 사이의 관계도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차례 양요의 이 특징 있었던 일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마지막으로 알아두면은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랬던 흥선대원군이 결국에 물러나게 돼요. 10년 만에 이제 물러나게 되고 어른이 된 고종이 친희 정치를 하게 됩니다.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됐다. 그때쯤 해가지고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운요호라는 배가 영종도 인천공항에 있는 데죠. 거기 앞바다에 와가지고 대포를 쏘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통상수교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인 187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개항장 안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일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영사재판권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된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나오는 조항들은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안 측량권, 영사재판권. 자, 그리고 어쨌거나 일본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 외교관을 또 파견을 해야 되잖아요.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관을 수신사라고 부릅니다. 좋든 싫든 간에 문을 열었으니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개화 정책을 총괄할 사령탑으로 통미기무아문이라는 정치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뭐 그 대표적인 게 군대 개혁이에요.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이제 새롭게 만들고 일본인을 교관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도 뭔가 문물을 좀 보고 배워와라 라면서 이제 영선사를 파견을 하고 이 영선사가 돌아와서 근대 무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기창을 설립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난 거예요. 자, 수신사,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에 의해서 청나라 사신이었던 황준센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책략의 내용, 결론만 말하자면은 미국이랑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국가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죠. 조미니까 조선과 미국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앞서 우리가 체결했던 강화도 조약이랑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자, 먼저 다른 점, 거중조정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미국이 위험에 빠져 있으면 조선이 미국 편을 들어주고 조선이 위험에 빠져 있으면 미국이 조선 편을 든다. 서로 편들어주기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핵심적인 건데요. 최혜국 대우라고 나와 있죠.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달라 이런 조항인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동 업데이트 조항이에요. 이 이후에 혹시 미국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조건으로 조선이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을 때 그 더 좋은 조건을 미국한테도 자동적으로 적용시켜준다. 자동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는 것이 바로 최혜국 대우 조항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사재판권. 요거는 바로 강화도 조약이랑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죠. 개항도 있고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발이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위정, 올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운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것은 기존의 성리학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것은 서양 문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운동을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양반 유학자들이 되겠죠. 자, 크게 세 차례 걸쳐서 이제 반발하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시기예요. 흥선대원군 시기. 이제 외국 세력들이 막 다가와가지고 문 열어라 할 때 이양로 기정진 같은 사람들이 통상은 절대 안 된다. 통상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쯤 아주 유명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외양일체로 외놈과 양놈은 같은 놈들이다. 절대 우리 조약 맺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기도 했었죠. 세 번째는 결국 문을 열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 책략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만손이라는 유학자가 영남 지역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유학자들과 모아가지고
이렇게 상소문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다 이렇게 연명 사인을 해가지고 임금에게 올리는 이제 영남 만인소를 올리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는 바로 요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조선 책략에 반대했다. 요거 하나 좀 알아두고요. 최익현은 좀 이름 정도는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신식군대가 생겼다 그랬죠. 신식군대가 있다라는 거는 구식군대도 있었다. 당연히 누가 대우가 좋았을까요? 신식군대가 대우가 훨씬 좋았죠. 바꿔서 말하면은 구식군인들은 차별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못 참는 게 차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월급도 13개월이나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식군인들이 차별과 이 급료 문제, 급여 문제죠. 월급 문제로 킹받아가지고 임오년 1882년에 군대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임오군란입니다. 자, 이 혼란한 틈을 타서 흥선대원군이 일시 집권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물러났었잖아요. 그런데 고종이 도움을 요청해요. 파파,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잠깐 동안 집권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이모군란은 조선의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되고 잠깐 집권했던 이 흥선대원군은 이 군란의 책임을 지고 청나라에 납치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이모군란 이후에 두 개의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청나라하고 조선 사이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 체결되면서 이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무역이 가능해지는 그런 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일본이랑 조선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되고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지금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개화파들이 입장이 두 개로 나눠져요. 이 청나라를 인정을 하고 청나라처럼 천천히 개혁을 해나가자. 온건파죠, 온건파. 아니다. 이 청나라 말고 우리 일본처럼 화끈하게 바꿔야 된다. 급진파죠. 자, 그런데 정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은 바로 온건파였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이 급진개화파들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1884년의 갑진정변입니다. 김옥균으로 대표되는 급진개화파가 우정총국, 지금의 우체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우체국 죄송합니다. 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D-Day로 삼아가지고 일시에 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3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바로 3일천하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결국에 이제 진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꿉니다. 라면서 개혁 정강을 발표하게 되는데 뭐 그중에 첫 번째는 청나라에 납치됐던 흥선대원군 다시 빨리 돌아오게 하고 등등등 막 이렇게 나오다가 조금 눈에 번쩍 띄일 만한 내용이 바로 인민평등권입니다. 문벌에 따라서 관리를 고용하지 말고 능력에 따라서 해라. 인민은 다 평등하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개혁 정강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키워드입니다. 인민평등권. 자, 하지만 청나라에 의해서 갑신정변이 진압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하고 조선 사이에는 한성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요저 굉장히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모군란 직후에는 제물포조약, 갑신정변 2년 후죠. 갑신정변 결과로는 한성조약이 체결이 됐다. 자, 그리고 조선 말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첸진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일단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혹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군대를 보낼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해 주자. 요게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갑진정변으로부터 10년 후에 1894년도에 이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서로 연락해서 같이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전봉준이죠. 이 전봉준이 전라도 고부라는 지역에서 이 조병갑이라는 관리의 횡포에 맞서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봉기를 일으켰던 건데 이제 농민군들이 황토현에서 정부의 관군을 크게 무찌르고 뭐 황토현 말고 황룡촌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 조선 정부가 이제 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 큰형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면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데 하루 차이로 이제 하루 차인지 일주일 차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거는 아까 말했던 첸진조에게 근거해서 서로 연락해서 같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일본을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른 적이 없는데 알아서 자동 출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과 이 정부군 사이에 전주 알죠? 전라도에 전주에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전주화약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농민군이 해산을 하죠. 해산하고 각자 고향에 가서 집강소라는 그런 기구를 자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폐정개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폐정개혁, 집강소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아, 여러분들은 동학농민 운동을 지금 힌트를 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대가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기는커녕 경복궁을 점령하고 한반도에 들어와 있던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농민군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경복궁을 점령한 요 일본군을 무찌르자 임금님을 구하자라면서 이제 서울로 쭉 올라가다가 아까 어디였죠? 네, 공주의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군이랑 조선군을 만나게 돼요. 여기에서 엄청난 화력 차이로 결국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종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고부, 전봉준, 황토현, 전주화약, 직강소, 패전개혁, 우금치까지가 다 몽땅 다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키워드고요. 요 시기 같은 시기에 1894년도에 청일전쟁도 터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 1894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동학농민운동도 있었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갑오개혁이 시작이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청일전쟁 일으키기 직전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군국기무처라는 그런 기구를 세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아주 인지도가 있었던 김홍집을 여기 딱 앉히면서 여러 가지 근대적 개혁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홍집에 의해서 갑오개혁이 처음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의돼 왔던 동학농민군이 논의했었고 예전에 급진개혁파가 논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분제 폐지죠. 신분제 폐지, 그다음에 폐단이 많았던 과거제 폐지, 그다음에 과부의 재혼이죠. 재혼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일전쟁,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일본이 청나라 땅 랴오뚱반도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을 노리고 있던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을 협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랴오뚱반도를 청나라한테 반환을 하게 되는 사건이 1895년도에 일어납니다.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그거를 지켜본 이제 조선 정부는 청나라가 큰형님인 줄 알았는데 일본이 더 세네? 근데 그 일본을 러시아가 굴복시켰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러시아랑 손을 잡아야겠다라면서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일본에게 포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바로 고종의 왕비인 바로 을미사변,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는 사건을 일으키고 말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고 그 바로 직후에 어, 을미개혁이 추진이 된다. 아주 강력한 개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단발령, 여기서 말한 단발은 여성들의 단발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투를 자르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양력, 요거는 달력, 양력 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뭐죠? 선파워 이거 아니에요. 이거. 태양열 발전 이거 아니고 양력 달력을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맞아요. 백신 종두법이 시행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단태종, 다시 단태종, 이거는 을미개혁의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한나라의 왕비가 일본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감히 부모가 물려준 이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게 해 안 된다라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단발령과 을미사변에 반발해서 유인석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큰 의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요새로 치면 러시아 대사관이라고 보면 돼 있죠. 여기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거처를 옮기죠. 그 사건이 바로 아관파천이고 보호해준 대가로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갑니다. 러시아가 가져가니까 여러 강대국들도 최혜국 대우를 내세우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러시아한테 내주면은 10개를 내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권 침탈이 극에 달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서재필이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청나라로부터 독립국가다라는 거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문을 하나 만들자라면서 독립문을 만들기 위한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 모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이권 침탈이 심한가?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기 때문이다. 임금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 1년 후에 1897년도에 고종은
다시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황구단에서 자기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조선의 왕이 아니라 대한제국 황제니라 이렇게 이제 대한제국 스스로 황제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은 같은 시기에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라는 그런 집회를 열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권 침탈을 규탄하면서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정부에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좀 성과가 있기도 했었어요. 주로 이제 독립협회는 러시아가 타겟이었는데 이 러시아의 이 절영도라는 섬을 빌려달라는 요구, 절영도조차 요구를 이제 철회시키기도 했고 한러은행을 폐쇄시키기도 합니다. 보면 다 러시아에 대한 이권 침탈을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고종에게 6가지 항목의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헌의육조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추원을 조금 이렇게 서양식 의회로 좀 개조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근대 의회를 좀 설립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설립 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것이 독립협회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종에 의해서 독립협회는 해산당하고 맙니다. 자, 대한제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고종은 이런 의회 설립하는 거 말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원수부, 그다음에 이제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한국 국제라는 이제 요새로 치면 헌법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모든 권력은 다 황제가 갖고 있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의회라는 거는 약간 좀 임금의 권력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대한제국은 전혀 그 반대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고종, 황제에게 몰아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가지 개혁이 전개되기도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바로 땅 문서 지계를 발급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지계 발급 반드시 나오는 키워드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던 와중에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시작이 돼서 1905년에 끝납니다. 당연히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고요. 러일 전쟁 직후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을사오적들과 함께 을사대결을 강제로 체결을 하면서 우리나라 외교권이 뺏기게 되고 그다음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일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도 심해지고 바깥 이야기 즉 외교권은 뺏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바로 을사대결입니다.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황성신문에다가 시일야 방성대복이라는 그런 이제 비판하는 그런 사설을 실기도 했고요. 민영화는 자결로서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자, 최익현 아까 나왔죠? 최익현을 비롯한 여러 양반 유생들, 그다음에 이제 평민 의병장들이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을사의병이 일어나기도 했고 오적암살단이 이제 조직되기도 합니다. 고종은 뭘 했을까요? 고종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1907년에 3명의 특사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대국들이 모여서 평화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 밖에서 쫓겨나죠. 니네는 외교권 없잖아 이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배후 조종자라고 여겨졌던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 당하고요. 그 바로 직후에 정미 7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 이후에 바로 군대, 대한제국의 군대가 공식적으로 다 해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산당한 군대가 상당수 의병에 같이 합류를 하면서 1907년부터 정미의병이 전국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인영, 허위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정미의병이다. 이들은 13도 창현,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의병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서울로 진공해서 일본을 쫓아내자라는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동대문 앞까지 왔으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지만요. 자, 해서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뭐 군대 해산 이런 키워드와 함께 정미의병이 연결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같은 해 1907년에 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안창호 양기탁에 의해서 또 이회영에 의해서 신민회라는 그런 비밀 결사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신민회는 두 가지를 함께 하려고 그래요. 실력 양성도 하고 무장투쟁도 하고. 자, 먼저 실력 양성을 위해서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에 힘씁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자기 회사 또 태극서관이 이제 서점이죠, 서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경제적 그런 이제 실력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서간도 지역에 삼원보라는 마을을 만들어서 또 신흥 강습소라는 무관 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독립군을 키워서 무장투쟁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 신흥 강습소가 일제시대의 신흥 무관 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 신민회는
결국에 일제가 조작했던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고 맙니다. 이 신민에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키워드예요. 주로 우산 대성학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뭐 신흥강수를 세우려고 했었다 105인 사건 뭐 요 정도 키워드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년만 시간을 되돌릴게요. 1905년에 일본인 재정 고문에 의해서 화폐 정리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여기 화살표가 하나 빠졌네요. 백동화 옛날에 쓰고 있던 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꿔라라는 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국채 나라의 빚이 1,300만 원이나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채를 우리가 성금으로 갚아주자라면서 서상돈을 비롯한 여러 이제 지식인들이 대구에서 1907년에 국채 보상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금주를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아주자 이런 운동인데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같이 만들었던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홍보에 굉장히 앞장서게 되고 이 대한매일신보 덕분에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또 확산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의 방해로 뭐 큰 성과는 없었지만요. 자, 지금 아주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은 강도로 공부를 하지는 마세요. 자, 여기 키워드,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출제 빈도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